네, 2022년 6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생존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박지원 3인 3색의 생존 전략. 오늘의 제목입니다. 부제는 한 사람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돼서 살아볼까 모색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모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연인이 되고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언론을 이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6월 15일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띄웠습니다. 지금 김만배 화천대유 사건의 주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8천만 원을, 즉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했던 이화영 씨에게 8천만 원을 전달했다. 김만배 씨가 진술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2년 시점이었다고 하니까 그때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는 대장동을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돌리는 쪽으로 갑니다. 아,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강력하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청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 대명천지란 말 쓰지 말라니까. 이거는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에 굴복한 다음에 오랑캐인 여진족한테 굴복한 게 싫어가지고 우리는 명을 잇는 소중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그리고 지금도 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명나라, 대명의 천지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걸 저 밝은 세상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씨가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 왜 살인이야? 왜 살인이라 그러지? 이거 상당한 과장법입니다. 여기도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이런 용어를 씁니까?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 글쎄, 이건 자기 죄가 크니까 들어가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리고 여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일 때도 저는 거듭해서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를 분석했고, 그의 부인이 연루된 법화 비리를 추적했고, 또 다른 게이트도 추적했었습니다. 기자인 제3자가 왜 이 사람을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뽑느냐. 뽑았어도 빨리 바꿔라. 민주당판 6.29 선언을 해서 이재명을 다른 후보로 바꾸는 게 옳다.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까지 예측을 했는데 그건 안 갔잖아요. 그건 민주당과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엮이게 됐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랑은 직접 연결되는 당전체는 아니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법화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재명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글쎄,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그래? 자기가 진 죄가 있어서 수많은 기자들, 박종명 기자가 처음에 대장동 게이트를 제기하면서 숱한 기자들이 추적해왔고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 정치보복?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 단체장 돼갖고 누구도 안 하는 개발 이익 환수를 나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게 배임이냐? 돈 받고 했으면 문제지. 아니, 국민의힘 사람들은 공공개발한 거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놓고 나서 그 책임은 안 져? 아니, 누구는 이재명 씨만 못해서 이거 안 했던 건가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배임 시비가 나오는 거지. 검찰이 이재명 씨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였고,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데 좀 당당하고
또 검찰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대응합니다. 아, 이 양반은 냄비인가? 불만 되면 바로 끌어버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의 대응을 보면서 36개, 중국에서 병법을 36개로 정리한 게 있죠. 36개에 따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36개는 내가 유리할 때 승리를 굳히는 방법으로 6개의 전략, 승전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차도살인지계죠. 내가 상대를 죽이는데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의 칼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적을 죽이게 하거나 그 사람 칼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칼을 빌린 사람이나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죽여준 사람이 내 세력이 되니까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 되죠. 이 일대로 내가 이기는 상태에서 싸우더라도 적이 완전히 지쳤을 때 적을 계속 두렵게 만들어서 지치게 한 다음에 지쳤을 때 딱 쳐라. 승전도 이렇게 하라고 6가지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건 성동격서죠. 이왕 이기는 것도 그냥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쳐들어갈 것처럼 시끄럽게 한 다음에 왼쪽을 치면 더 쉽게 이기죠. 나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승리를 극대화하는 승전법 6개. 상대방이 지친 다음에 쳐들어가라. 성동격서해라. 차도살인지게해라. 이런 등등이 소개되어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적과 나의 세력이 비슷할 때 펼치는 적전개 6개가 있습니다. 적과의 싸우는 계략이란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쓰지 않는 용어가 많습니다. 적하고 나하고 비슷할 때는 뭐를 써라. 요건 그야말로 이런 경우에는 작전이 많으니까 요 설명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과 나가 어떤 상황에서 싸울 때 내가 상대를 쳐야 되겠다. 그때 어떻게 치면 좋으냐? 어떤 방법으로 치면 좋으냐? 그 유명한 게 타초경사입니다. 풀밭이 있어요. 풀밭을 막 칩니다. 짝대기로 치면 거기 뱀이 있을 수 있죠. 뱀이 나옵니다. 풀을 때려서 뱀을 놀라게 해라. 그럼 뱀이 탁 나오면은 적이 여기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왕 공격을 하더라도 적이 어디 숨어 있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둥둥둥둥 성동격수처럼 해보고 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욕금고정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작은 적은 놔주라 이거예요. 놔주고 큰 걸 잡으라. 왜 놔주냐? 작은 것까지 잡으면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물어요. 그러니까 살살 놔주면은 상대방도 막 몰다가 뒤에 퇴로를 열어주고 몰면요. 끝까지 싸우다가 도망갈 길이 있으면 그로 쓱 도망가면서 무너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끝까지 저항하기 못하도록 이런 계략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공전계도 많이 안 쓰이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전계입니다. 적이 이제 혼란에 쪘을 때 조금 더 불리해졌을 때 그때 쓰는 걸까? 혼수모호 전략이 있죠. 물을 막 흐리게 합니다. 막 휘젓습니다. 휘저으면은 고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탁 치라 이거예요. 잡으라 이거예요. 네. 적이 혼란에 빠졌을 때는 혼란을 더 크게 해서 그러면 각자 살기 위해서 도주하거나 할 때 그걸 탁 잡으라 이거죠. 혼수모호가 유명하고 또 원교근공이 있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한편이 되고 가까이 있는 적을 쳐라 이겁니다. 그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혼란 빠졌을 때도 등등 이렇게 혼전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전계가 있습니다. 이 병전계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패전계인데요. 내가 패했을 때 내가 완전히 질 것 같을 때 역전시키는 마지막 전략을 해볼 수 있는 게 패전계고 병전계는 내가 패전까지는 몰리지 않았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 상대를 좀 밀어내야 할 때 병전계를 씁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도 병전계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투량환주 그래갖고 대들보를 훔치고 기둥을 빼내라. 그러니까 상대의 주력을 이렇게 힘 못 쓰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병전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상개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무 위에 꽃을 피워라. 뭐냐? 갑자기 나무에 꽃이 피면 아름답잖아요. 허풍을 떨라 이거예요. 허풍을 떨라. 허풍이 떼는 건 이거 내가 지금
밀리는 상황이지만 뭐 있는 것처럼 보여보는 것도 하나의 적을 밀어내는 방법이 된다. 등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개양을 송영길 씨한테 넘겨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쉽게 당선된 이재명 씨를 보면서 수상계화 전략을 하는 걸로 보여요. 어차피 이재명 씨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패전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과 본인 가족의 법 폐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방탄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길로 가버렸죠. 그래놓고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툭 나오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허풍을 한번 떨어보는 거죠. 전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발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좀 더 자신이 불리해지면 패전계를 쓰겠죠. 그 수상계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를 하겠습니다. 패전했을 때 내가 패전에 이건 도저히 이기기 어려울 때 한번 역전할 수 있는 계략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미인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인을 적한테 보내서 그 미인한테 적 우두머리가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릴 때 내가 도망가 보는 겁니다. 역전시키기는 어렵죠. 도망가 보는 겁니다. 또 하나가 공성계입니다. 적이 막 쳐들어와. 내가 지금 우리 군대로 막을 수가 없어. 그럼 저걸 한번 속여보는 방법으로 내 성을 싹 비우고 나는 그 위에 올라가서 혼자 가야금 뜯어보는 거예요. 검거 뜯어보는 거예요. 그럼 적이 따오다가 이거 함정이네 하고 멈출 거 아닙니까? 못 들어오고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 군은 더 멀리 도망가는 거죠. 이건 실제로 제갈공명이 사마중달과 싸울 때 한번 써먹었던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이 나한테 보낸 첩자를 거꾸로 포섭해서 역정보를 줘서 시간을 벌어보는 반관계 등등이 내가 패전했을 때 써볼 수 있는 전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마지막 패전 전략이 뭔가 하면은 주위상 달리는 것을 최고로 친다. 뭐냐? 출행랑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가라. 그게 36개 패전계의 마지막으로 돼 있죠. 네. 이재명 씨가 지금 국회의원이 된 것도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나 돼. 참나. 아니 뭐 지난 대선에 나왔던 홍준표 씨도 이번에 뭐 대구지사 선거에 나갔다. 뭐 그건 그런데 그것도 몇 년 터울을 두고 하는 거지. 야. 이제 저는 하여간 이 양반이 병정계에서 상수 개화 전략을 택했다. 수상개화 전략을 택했다. 나무에 꽃을 피우는 허풍을 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 양반의 생존 전략이죠. 자, 두 번째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5월 12일부터 이제 자기 고향 새로 지은 평산 마을 사저에 가 있는데 14일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찾아갔죠. 그리고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경기도정을 잘 살피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매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달라라는 덕담과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요, 우리 김동연 당선인이 저를 찾아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략입니까? 난국을 풀어가는 지혜입니까? 그래, 잘했어. 나이 많아지면은 덕담만 하고 자꾸 지갑 열어서 밥만 사주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생각은 감추고 그래야만 이제 외롭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 강조했다. 갈라져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는 정치판에 대해 통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갈라진 거는 검수완박에 이어서 정부 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지금 문제죠. 그렇게 해서 갈라졌는데 협치를 하라. 그럼 뭐예요? 강경파의 말을 들어서 패전한 민주당 리더였던 이재명이나 나 같은 사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민통합을 강조했던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엄격한 법 집행하면서 김학의 씨 이미 기소하기 어려운 김학의 씨 사건을 억지로 수사하게 해서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무리수를 떠서 불법 출국
금지를 시키는 불법 행위를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도라는 영화 한 편에 뭐 빠져가지고 원자력 진흥법, 원자력법 등등 원자력은 많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자력을 하지 말라는 법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탈핵 정책을 덜렁 추직해서 뭐도 못하고 그거 하다가 공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공청회를 자기네가 자신있게 열었는데 6대4의 비율로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밀어붙였어. 이렇게 지 마음대로 법 어기고 간 사람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뛰고 하니까 에너지 때문에 지금 난린데 이런 건 책임도 안 지고 국민 통합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촛불 혁명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주장해놓고 지금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인 씨랑 같이 만나 찍은 사진을 보면 수염을 허옇게 이루고 흙이 묻은 신발, 농사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골에 돌아가서 농사만 짓고 있으면 다 선한 사람입니까? 사회생활에 치열하죠. 치열한 가운데 아유 나는 귀농해서 할래 그런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어떤 사람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TV 볼 때 나는 자연이란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무심히 봅니다. 근데 그 프로에 가끔씩 나온 사람 중에 과거 경력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은신 방법이 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험불하게 낮추고 과거에 업을 닦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생존법이죠. 과거에 그 5.16 세력 중에도 일부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은 뭐 고향에 가서 도자기 삐고 뭐 그렇게 합디다.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문화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거는 36개에서 소개돼 있고 많은 데 소개돼 있습니다. 농사 짓고 뭐 흑주성이 생존법이죠. 저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는 패전계 중에 성을 탁 비워놓고 공성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평산마을에 떡 전왔는데 그 공성계를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 가서 보수 세력이 시위한다고 못 듣겠다고 소송 걸고 또 민주당 사람들은 그거 갖고 국회에서 떠들고 계속 코스프레를 하려면 당하는 코스프레를 해야지. 그게 진짜 공성계지. 근데 뭐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에 있는 유튜브 하는 사람은 평산마을에서 보수파가 시위하니까 자기는 윤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시위하겠다. 시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공성계가 아니죠. 상당히 패전계 중에서 하책을 하는 건데 이런 게 딱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려야 되는데 이거 국민 뜻이니까 나도 달게 받겠다. 험불하게 가야 공성계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씨는 공성계를 펼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박지원 씨를 봐야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전직 국정원 직원들 중에 일부가 박지원 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참 박지원 씨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정보기관장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앉혔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러한 박지원 씨가 오늘 MBC 라디오 김정부의 시선 집중에 나왔고 또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뭐 CBS 라디오에 나와갖고 엑스파일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언론을 찾아다니는 건지. 근데 그 언론들이 어떤 언론들이에요? 사실 저희같이 보수 언론 또 일면에서는 정통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저 말장난이니까 가짜라서 부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데만 해갖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떠드느냐? 진행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전직 국정원장이었으면 그걸 내세워야 될 텐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박 실장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걸 딱 보면서 저는 또 호남을 이용하는구나. 호남 사람 동원해서 자기 맞게 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거론하는구나. 자기가 지금 불리하거든요. 이 양반에 대한 자료가 국정원에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가서 자기가 개혁을 했대. 자기가 개혁한 게 뭐가 있어?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법 바꿔가지고 뭐 국내 활동 못하게 한 거니까 지가 한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된 거를 한 거지. 그래서 국정원을 오히려 막 조져놨는데 전 국정원직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메스를 대서 거의 뿌려트려 놓은 조직인데 존경한다. 뭐 자기는 비서실장으로 호남에 의존하면서 또 국정원장직을 했던 걸 자랑스럽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요. 엑스파일 문제를 조난자를 자꾸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숱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폐기하자라는 게 있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말하지 않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정원이 갖고 있던 그 정보라는 게요, 결국은 사람 정보잖아요. 저는 저 혼자 공부로 대한민국 군이 어떻게 작전을 할 거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도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개된 자료, 책이나 이런 걸 쭉 보고 사람 만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계획 중에서 어느 계획을 탁 할지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수사도 그렇고요. 저는 뭐 그전에 신창훈 사건도 제가 책으로 만들고 오대양 사건도 들어가고 아가동산 사건도 해보고서 수사기법을 제법 많이 아는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이라는 책도 써보고 국정원에 대한 책도 쓰고 그다음에 원자력도 쓰고 해서 그쪽 세계를 압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방책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사람이 결정하는 많은 정책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택할까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나옵니다. 그 모든 정보는 이 고정된 전략 정보,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은 그거 아는 것만 정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뭘 결정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 정보가 핵심인데 그게 조난 자료의 기본이, 조난 자료가 그게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없애줘요. 그럼 국정원장 문 닫으라는 얘기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쿠데타를 한 것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쟁도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없애라고 하는 게 특별법 만들어서 국정원 조난자료 없애라, 엑스파일 없애라, 이겁니다. 정보를 죽이자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전직 국정원장을 했다는 건, 와, 나는 그래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말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전에도 나온 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언론의 논설위원도 그렇게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 남 얘기처럼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려면 나보고 하라는 게, 내가 국정원장 있을 때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자기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전에 사건 취재를 해보니까 딱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경찰도 검찰도 처음엔 일어난 것만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사건이구나 싶으면은 이런 사건을 일으켰던 과거 그 지역 사람들을 전과조회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뭐 했는가 추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가 쭉 보면서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피살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가족이 누구고, 이 사람이 평소에 만난 사람들을 하고 전과자 내지 전과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었는지 보면서 맞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기본이 뭡니까? 범죄인들에 대한 정보.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더 범죄인, 비범죄인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걸 없애요? 웃기는 얘기죠.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흔들었었어요. 그 자들에 대한 정보 자료가 있어야죠. 근데 그 자료를 확대하다 보면은 민주화하는 사람들도 공산 세력과 연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보를 갖고 있다. 이거 다 없으면서 공산 세력도 없애라는 거가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없애라는 겁니까?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정보를 안 하나요? 공산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직인 북한에 가게 되면 걔네들이 계급은 없앴다고 하지만 성분은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가게 되면 최고의 악질 성분이 되겠죠. 성분이 다르면 북한에서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예 노동당 당원도 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과거에 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더라도 공직에는 못 가는 한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었고, 그 세계로는 어느 가볼 수 있는 세계가 있었지만 공산 세계에서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정보로 통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는 게 누구다? 박지원,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언론에 나가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조난 자료 같은 게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는데 열람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는 자료들 갖고 뭘 하는 거는 공소시효 2년인데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는데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없애는 걸 내가 원장일 때 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법을 만들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빙빙 돌려가면서 빙엿을 먹이는 거죠. 박지원 씨가 국정원에서 뭐를 했느냐?
그가 페이스북에다가 개 키우는 이야기를 쭉 연재를 했었죠. 손녀 이야기, 외손녀 이야기도 쓰고. 참, 국정원장이 자기 행적을 노출하면 됩니까? 정치인을 임명한 것부터가 큰 잘못이에요. 그럼 저 국정원장 공간에서 무슨 짓을 했고 누구를 했는지는 국정원 내부 자료에 아마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피사를 냈을 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자료가 우리 갖고 있는 걸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나오겠죠. 그때 박지원 씨가 들고 왔던 북한 통지문이 왜 4개나 있느냐 이것도 나오겠죠. 박지원 씨가 지금 이 조난 자료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갖고 인사검증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티격태격 한마디 끼어듭니다. 왜 끼어듭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인사검증단에서는 국정원에 갖고 있는 조난자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게 되면 국정원법 위반이다. 미리 또 막습니다. 이렇게 탁탁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여론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있는데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죠. 근데 우리 행정안전부 관련해갖고 이제 거기에 경찰청이 있는데 경찰국은 없어요. 경찰국을 만들겠다라는 검토가 나오니까 이게 권력이 경찰을 지배해서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아주 심하게 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죠. 전해철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도 했었고 하면서 이 계속 경찰을 자기네들의 몽둥이로 삼아왔었죠. 근데 이거는 못 보겠다는 겁니다. 툭툭툭 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경찰이 검찰하고 이제 수사권 다툼이 있고 하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면서 법카 비리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은 음식점 129군데를 갔다라는 거를 129군데 압수수색을 하루 만에 했다. 이런 식으로 탁 과장을 합니다. 참 치사하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영수증이 있고 다 있으니까 확인되는데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본 걸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풀려서 자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살면 자기도 살 수 있으니까. 다 연대투쟁하는 거죠. 우리나라 저 윤미향이가 이끌었던 그 정신대 뭐 그거 하고 양이원영 씨가 이끌었던 환경 이것들이 다 무슨 뭐 제주도에 해군기지 만들면 그 반대하는 단체랑 같이 가서 연대투쟁해줘요. 그래서 환경 문제 오면 그들이 또 오고 또 정신대 문제 오면 또 이렇게 해서 가는 이거를 지금 박지원 씨가 살살 언론을 이용해서 꾸미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하는 거는 뭐냐? 제가 보기엔 이 양반도 지금 굉장히 구린 데가 많아요. 그래서 패전계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패전계 중에서 미인계를 씁니다. 언론에 자기 자신 직접 등장해서 화려한 화술로 속여보는 거죠. 근데 본인 말에 궤변이 있습니다. 그 뭐 아무리 미인도 우리랑 똑같이 뭐 음식 먹고 배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얼굴만 이쁜 거지. 사람 심성은 또 다른 거고 건강은 또 다른 거고 거기에 그걸로 속여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문재인과 그 다음에 박지원 씨가 병전계, 한 사람은 병전계, 두 사람은 패전계를 쓰는데 문재인은 공성계고 박지원은 미인계를 쓴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수상개화 전략. 그러나 그도 좀 지나면은 점점 더 많은 팩트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패전계를 쓰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한 일국을 이끌었던 정치인들이라면 딱 책임지는 모습.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게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은 그 전에 보게 되면 자기가 문제가 되면 세쁘꾸를 합니다. 할복을 하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서웠던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강력했던 겁니다. 그 전에 박정희라든지 제가 전두환을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작정을 해놓고 일을 하더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변화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적을 무너뜨리려면 뒤를 터주고 확 밀면 더 쉽게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살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탁 열어주면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저자들이 죽기를 각오가 덤비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걸 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라 그러는데 이 세 사람은 죽을 각오를 안 해요. 한 것처럼 해놓고 지금은 패전계, 병전계를 쓰면서 살궁리를 합니다.
전 이게 참 슬퍼 보입니다.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뽑아놨는데 그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이 자들이 만든 이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윤 대통령이 많이 쓸 수가 있죠. 그래도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딱 걸어볼 사람이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현혹시켜서 국가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참으로 추악합니다. 자, 북한이 조만간 세게 나올 겁니다. 어차피 지금 말싸움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강하게 올라가서 말싸움이 격해지면 핵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쟁을 죽음을 불사하고 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일본 친구들이 쇠붙고 하듯이 우리도 할복하고 내 책임지겠다 죽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가끔 남재준 전 육군 총장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 하다마가 야, 이정훈 너 목숨 걸고 해 이렇게 하는데 그겁니다 핵심이. 이 사람들은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3인산색 잘 보면서 저렇게 사회적으로도 저명하고 나이도 있는 사람들이 저런 걸 보면서 야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